예, 지난 23일 타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혁신 비대위 구성 준비에 본격 착수했지만 계파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김종필 전 총리 저희 고인이 됐습니다. 장례 오늘로 3일째인데요.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의 공과 그리고 평가 여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개인적으로 혹시 인연이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네. 그분의 타계가 우리 정치사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계속 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인연을 이제 여쭤봤는데 같이 밥 한 번 먹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많은 분들이나 많은 언론들이 언급했다시피 공과 가가 아주 뚜렷하게 이분만큼 선명하게 있는 분은 또 드물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16 쿠데타 정말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았던 이 군사적 폭거였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김종필 전 총리는 엄청난 과를 가지고 한국 현대사의 왜곡과 굴절과 고통을 부과시켰던 주역이었다고 이제 보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디어 갈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을 3번 연속 허용했던 또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걸 만들었던 또 주역이고 결정적으로 또 그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최초의 민주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DJP 연합의 또 일주역을 맡았던 부분이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나눠볼 때 DJP 연합의 이전의 삶과 DJP 연합 이후의 삶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뭐 작가를 평가할 때도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을 평가하듯이 한 정치인을 평가하면서도 초기의 정치인 김종필과 후기의 정치인 김종필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소재를 지니고 계신 분이 김종필 전 총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사님께서 잘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부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많이 직접적으로 접한 기회는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정치권에 있는 충청도 출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양 이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그 업적만큼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전후로 얘기하기보다는 뭐 본인이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묘비명에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먹고 사는 걸 먼저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군부족 독재에서 뭐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각제주의자 아니겠습니까? 내각제주의를 지향하면서 민주화에 또 한 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후반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의 단면들을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해결했던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요새 보면서 영원한 이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보다 이분이 내각제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나 이인자가 있는 거지 내각제주의자에서는 이인자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DJP 연합에도 공동정부의 파트너로 들어갔던 거지 2인자로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항상 긴장 관계를 계속 이어갔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2인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은 2인자라고 얘기하는 건 내각제주의자에 대한 좀 약간 폄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주의에 대한 오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충청도의 깃발을 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한테 지역주의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한국 정치사에 한획을 그었던 고인의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지 담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 글쎄요,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김종필 전 총리의 별세가 우리 정치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거에 있을까요? 뭐 묘비명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무사 이제 생각함에 있어서 사악함 없이 인생의 사무사를 인생의 도리로 삼고 한평생 어기지 않았으면요라고 평가를 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그 축이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그래서 발전관이 없음, 먹거리가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다. 소신을 지키기도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앞뒤 문장이거든요. 사무사를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항심, 무항산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 이 또한 전반기에 사무사에 있어서 이 군사 쿠데타라는 부분은 사무사를 어긴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사무사를 어긴 적이 있다. 한국의 최초의 민주주의의 맹아를 짓밟아 버렸던 4.19 혁명과 4.19 체제를 짓밟아 버렸던 부분은 사무사가 아니고 사유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산업발전,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어서의 그 기여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충분히 평가하고 인정해 줄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냈던 DJP 연합의 헌신 부분은 정말 그 박수 쳐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이제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보수 정당이 가야 할 길이 뭘까? 김종필, 박정희 이러한 그 군사 쿠데타 주역들이 이야기했던 그 오로지 그 북한을 빌미로 했던 안보 위기와 안보를 통한 그 표걷기 이러한 정당은 이제 끝이 난 것 아니냐. 말 그대로 평화를 그 더불어서 함께 가야 하는 안보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러한 안보 정당으로의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이야기했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면 후반기에 이러한 안보 장사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팔아서 미국을 팔아서 뭔가 표를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 시도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측면을 보면 정말 지금 보수 정당이 김종필 총재가 그 막판에 보여줬던 인생에 있어서의 균형 잡힌 모습과 보수의 따뜻한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 김종필 총리의 죽음을 통해서 보수 정당의 그 구성원들이 한번 깊게 김종필 총리의 후반기 삶의 정치인으로서 후반기 삶의 역정들을 좀 단디 쳐다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 조문만 갈 게 아니라 다 나와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각오로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실현할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르네상스적인 인간 JP에 대해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대의명분과 낭만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야말로 이상적인 정치의 환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인문학적 소양이나 아니면 정말 대의명분이나 낭만이나 이런 것 찾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에 비해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과거에 뭔가에 의탁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이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건 JP가 가지고 있던 대화와 타협의 정신입니다. 독식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각제주의자로서의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주의자로서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가치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국민 통합을 위한 뭔가 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의 이 혼란 상황에서 이런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 여당은 너무 독주하고 야당은 너무 이권에만 매달려 있고 이런 현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절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JP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인들이 마음을 다잡고 뭔가 정말 대의명분과 낭만적인 이런 해법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먼저 부총리께 드릴게요. 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네. 추서를 두고 또 논란이 돼 있었죠. 네. 특히 정의당과 민중당, 정의당은 신중론,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은 조금 추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 결국 청와대가 이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제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늘 유족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훈장 추서로 일단 가름하기로 빈소 조문을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개의 사항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요. 조문과 수여를 맞바꿨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건설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함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후세들이 이 높은 가치에 대해서 이어받고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훈장을 수여하고 그러는 건데 자꾸 암을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걸 자꾸 아전인술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고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전직 국무총리들한테는 대부분 수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만 해도 세월호 특조위원장인 이석대 변호사도 이 상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JP가 이거를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직 국무총리도 다 받았고 하다못해 무슨 이렇게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논란 자체는 정말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과거에 우리도 위인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모든 그 위인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단점만 부각시켜요. 그러면 국가의 영웅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웅이 없다라는 건 그 나라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황희정승이라고 뭐 대단한 그 독직에 의해서 뭐 탄핵도 당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는 명재상이라고 하고 추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JP에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것을 논란을 해가지고 영웅들을 다 실을 말린다고 하면은 마치 북한에 있던 훌륭한 문학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나라 국가 자산을 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덜 넓은 마음으로 좀 좋은 점을 계승한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을까? 예,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했었을 때 많은 언론들이 많은 이야기를 지금 김종필 총리 죽음 이후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불통의 시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참모들이나 주요 공직자들의 침묵,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불만들이 쌓여 있었을 때 야당 투사로서의 김영삼,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김영삼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말을 하라, 이의를 제기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하는 저항의 아이콘으로서 김영삼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큰 나무가 쓰러졌을 때 그 나무가 언제 쓰러졌고 그 쓰러진 시기에 따라서 많은 의미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불통의 시대, 박근혜 시대에는 김영삼 대통령 같은 정치인과 야당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언론이 전했다면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가지고 왔던 보수의 가치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사로이 국가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보수의 정책과 보수의 노선으로 한국의 보수가 재집결하기를 바라는 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또 여망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김종필 총리의
그 많은 어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5.16 군사 쿠데타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DJP 연합 이후에 정치 행보에 많이 맞춰지는 것도 아마 보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들을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내고 받고 싶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이 김정일 총리의 죽음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정치인들이 그 빈소에 조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지방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이제 당 대표직을 물러났었죠. 글쎄요, 그 김정필 전 총리의 그런 어록, 특히 촌촌살인 같은 얘기들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막말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됐던 홍 전 대표가 이 김 전 총리의 빈소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분도 궁금한데 가서는 기자들에게 친박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지지율이 오를지 한번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그 김종필 전 총리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정치는 허업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비울 줄 알고 그다음에 경호에 반성할 줄 알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비박을 비판하거나 친박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친박과 비박이 모여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행태를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표로서 심판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나의 대결 구도의 비박을 자신의 소속으로 놓고 공격의 대상을 친박으로 놓으면서 친박을 비난하는 이 모습들 자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그리고 뭔가 이 강박관념이나 조급증이 있는 것 아니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사라진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못난 정치인이 못난 연예인 흉내 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이 말을 던지면 또 언론이 받겠지. 그리고 뭐 어김없이 언론은 받아주는데 그 비난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집중적인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모르거나 이것들을 오히려 즐기거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뭔가 반전의 카드를 모색하는 아주 잘못된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통해서 혁신 비대위 준비위를 구성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이제 준비위원장이 됐습니다. 비대위의 면면도 그렇고요. 비대위 체제로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이제 비대위원장을 세우는 그 준비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 초에 이제 만들어내겠다. 오늘 이제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리더십을 갖춘 비대위원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탈당한 8선의 서청원 의원도 조문을 했었거든요. 그 계파 갈등 이야기를 했었어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국민 앞에 내려놓고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진들과 초재선 의원들도 각각의 다른 양상을 지금 친박과 비박계들이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닥을 좀 잡아가야 될지 지금 한국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온통 하극상이지 않습니까? 원외위원장은 배지들에 대해서 나가라. 초재선들은 중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중진들은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건 개통이 없는 집안인 거죠. 마치 춘추시대의 혼란상을 보는 듯한 장국의 춘추시대. 공자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그 혼란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남의 장례가 가가지고 집안 불화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도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한국당이 왜 국민들한테 배척을 받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대위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비대위도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인데 비대위를 만들기도 힘들다고 해서 비대위 준비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흔쾌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비대위 그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온갖 데에서 당신도 나가라라고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또 준비위에 넘기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려질지 앞으로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하느냐예요. 사실은 어느 계파든지 말을 못할 수 있고 국민들도 흔쾌히 이 사람이라면 되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문제의 혼란상을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인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윤여준 전 장관 같은 분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그 기준이 뭐냐면 당내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면서 또 당내를 잘 알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법을 풀어라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비대위원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하면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처럼 굉장히 다른 당내 세력이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 팽당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당에 너무 깊숙이 알면 계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준 전 장관 그 며칠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그 MC가 물어봤어요. 그런 제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제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돼야지 국민들이 아 그래도 여기에는 변화의 좀 조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런 정도도 못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초재선 의원들 한 70여 명이 됩니다. 74명인가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 그 의견을 모으기 위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또 친박계 또 비박계 섞여 있는 물론 이제 친박 비중이 좀 있습니다만 어떤 의견이 나올지 오늘 이제 중진 5명은 김성태 권한대행 물러나라 그리고 비대위 구성 자체 절차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진들과 초재선 의원들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디부터 가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비대위원장이 적절한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될지 모든 그 한국당 의원들이 원하는 또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지 이건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번 주가 제일 고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과연 이번 주가 고비일까요? 라고 다시 문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방금 뭐 김윤수 부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원내는 원내를 공격을 하고 있고 초재선은 중진을 공격을 하고 있고 중진은 대표 권한 대행을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대표 권한 대행은 그 친박을 또 공격을 하고 있고 자 중진의 역할이 뭡니까? 이 시점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초재선을 아우르고 원내를 아울러서 뭔가의 교집합을 찾기 위한 끊임없이 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교집합을 만들어내서 그러한 교집합들을 그 언론에 이야기하는 이게 중진의 역할이고 초재선의 역할들이 뭡니까? 지금 사람의 인적 청산의 문제는 이후에 혁신 비대위에서 정리를 할 것이고 초재선은 좀 더 그동안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왜 우리는 그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고 그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췄던 내용들을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좀 더 크고 거시적인 그 비전들을 던져주는 게 초재선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초재선들이나 그다음에 초재선처럼 아주 방정스럽게 자신들의 입장들을 표명하는 중진들에게 국민들은 그 무슨 마음을 주고 지지를 보내고 수습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도 별 의미가 없다. 당 내에서의 그룹별로의 소통 자체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이 당이 존속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현재까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중진은 중진대로 초재선은 초재선대로 원내는 원내대로 어떻게 이 당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논의를 중지를 모으는 거거든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는 게 뭡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일방적으로 중앙당에 대한 해체를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그 자유한국당이 가야 되는 이념적 이 표대를 세 개를 세웠단 말이에요. 뭐 사회개혁당, 경제중심당, 안보정당 이렇게 세웠는데 말은 맞으나
그 과정이 얼마만큼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했느냐. 안 그러면 나 혼자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나 혼자 스타가 되겠다고 던져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고민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현재 분란은 정리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습니다. 재선의 김관영 의원이 이제 새 원내대표로 됐다는 소식 방금 속보를 통해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글쎄요. 그 지난주인가요? 야영장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선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모양을 일단 보여줬는데 원구성 협상이랄지 이후에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의석수를 가지고 원에서 어떻게 활동할지 그런데 과연 화학적 결합이 다 됐느냐 또 평화당과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김관영 의원의 역할 또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지금 뭐 로키로 활동 중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은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 봉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안철수계와 유승민계의 정치적인 이 공학적 접근 속에서 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고 두 지붕 두 가족이잖아요. 당사도 따로 쓰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융합은 어렵지 않겠냐. 그 다음에 현재의 봉합 상태는 원내 구성을 통한 일정한 그 지분이나 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원내 구성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봉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원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자리들 상임위원장 자리나 각각의 국회직을 놓고 그걸 지렛대로 현재의 상황을 봉합하려고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제 삼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 입장에서는 원내 구성 협상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각각에 있어서 원내 구성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들을 현재 원내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 그림을 읽으면서 이후에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게 또 하나의 정치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전 공동대표 안철수 후보 간의 어떤 공천 간에 좀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8월 19일 날 차기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승민 전 공동대표 안철수계가 충돌하거나 예전에 있던 그 두 당 소속 의원들이 서로 자기가 당대표 되겠다고 또 나설 경우에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어떤 내용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느냐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양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봉합은 일단 되겠죠. 뭐 원내 지도부를 하거나 당대 지도부를 하거나 그래서 일단은 봉합은 되겠지만 화학적 결합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안철수라고 하는 정말 대권 주자급 대주주가 못한 일을 그 임시 지도부의 성격이 강한 이런 쪽에서 해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당의 정체성 자체를 어떻게 하나로 모아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일단은 뭐 한국당에 관심 욕하더라도 한국당에 욕을 하지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크게 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만큼 뭐 악플이 무플보다 더 그 애정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야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종속 변수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 한국당에서 어떤 가닥이 잡혔을 때 거기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에서도 뭔가 가닥이 잡히는 거지 독자적으로 가닥을 잡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오늘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원구성 협상, 그러니까 국회 지금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이제 각 당이 다 이제 모여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 지난번에 민주당은 뽑아놨는데 아직 국회의장의 그걸 관례대로 하는지 문제에 두고 역시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또 평화민주당 그쪽
모임, 네. 평화민주주의 모임도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갈등은 없겠습니까? 심각하죠.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직을 권력으로 생각하지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직에 목을 매는데 국회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장들 여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부에서 이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지도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런 아예 지방선거 전에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게 첫째 판단이 실수였던 거고 결국 지금도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당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정적으로 의원들의 반목을 또 자극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게 원심력이 강해지면 당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첫 번째 문제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당들은 거기에 대해서 파급 효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좀 길어질 듯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야당은 집권 여당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외부의 적을 놓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집권 여당을 공격하면서 지금 당내를 추스려야 되는 시간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좋은 하나의 이 외곽의 적을 놓고 안을 수습해 나가는 기회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원구성 협상은 늦어지고 그다음에 이 원구성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서 상당 부분 권력을 당내 권력을 재편하는 이 과정들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